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먼저 딱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한 가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앞으로의 뇌졸중 위험을 낮추고 굳어가던 혈관이 다시 부드러워지는 쪽으로 몸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습관이 무엇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값비싼 약도 아니고 고된 운동도 아니고 병원에서만 가능한 시술도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가볍게 여겨온 것, 그 달콤한 한 스푼입니다. 오늘은 내과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확인했던 한 가지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가장 단순한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꿀은 누군가에게는 혈관을 돕는 습관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꿀이 좋다라는 이야기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어떤 꿀이냐, 언제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먹으면 안 되느냐까지 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멀리 있는 병이 아닙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우리 가족에게도 갑자기 찾아오는 일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평소 걷기를 좋아하던 67의 남성분이었습니다.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셨고 주변에서도 저분은 진짜 젊게 산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공원을 가볍게 돌고 점심까지는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에 힘이 빠지면서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매일 시장을 보러 다니시던 할머니였는데 전날까지 김치를 담그셨던 분이 다음 날 아침 한쪽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이런 장면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문장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조용히 준비되어 왔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길 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예전보다 더 피곤하고 몸이 무거워서 하루 시작이 늦어지는 날,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은데도 손끝이 시리고 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날, 가끔씩 손가락이 저릿하거나 종아리가 묵직하고 밤에 누우면 쉽게 잠들지 못하고 새벽에 한번 깨면 다시 잠이 멀어지는 날,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제가 확인한 건 이렇습니다. 그런 증상들은 단순한 나이 탓으로만 보기 어렵고 혈관이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혈관을 배관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젊을 때의 혈관은 새로 설치한 배관처럼 매끈하고 탄력이 있습니다. 물이 잘 흐르고 압력 변화에도 잘 버텨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배관 안쪽에 작은 찌꺼기가 붙고 그 위에 또 붙고 어느 순간부터는 통로가 조금씩 좁아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집이 멀쩡해도 안쪽 배관이 낡아가면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터집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이 흐르는 속도와 양이 줄어들고 심장과 뇌가 더 큰 부담을 떠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일이 갑자기 터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배관이 낡아가는 속도를 늦추고 이미 거칠어진 배관 안쪽을 조금이라도 더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해 저는 오늘 꿀이라는 선택지를 가능성으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가능성은 조건이 붙습니다. 올바른 사람, 올바른 양, 올바른 시간, 올바른 방식. 이 네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만 이야기할 가치가 있습니다. 먼저 꿀이 왜 혈관 이야기에서 자꾸 등장하는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꿀을 단순히 설탕 대용으로만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꿀에는 당이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달고 칼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럼 꿀은 단 음식이니까 노년에는 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설이 성립하려면 꿀을 정제된 단맛으로 취급하지 않고 꿀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성분과 섭취 방식을 함께 봐야 합니다.
꿀에는 여러 종류의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고 꿀의 종류에 따라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이런 성분들은 몸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관이 늙어간다는 말은 단지 통로가 좁아진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혈관 안쪽 벽, 즉 내피가 거칠어지고 염증이 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스스로 조절하는 힘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산화와 염증입니다. 그러니 꿀의 역할을 말할 때도 단맛이 아니라 염증과 산화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꿀은 약이 아닙니다. 꿀 한 스푼이 뇌졸중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혈관이 이미 심하게 막혀 있는데 꿀로 해결하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다만 생활 습관의 층위에서 건강한 사람이든 관리 중인 사람이든 혈관이 더 나쁜 방향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대개 아주 조용하게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별 차이 없던데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손발이 덜 차갑고 오후에 덜 처지고 밤에 잠이 조금 났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대개 섭취 방식과 대상자의 상태 차이에서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꿀의 효능을 5갈래로 정리하되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표현과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 중심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혈관의 탄력과 흐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혈압과 신경 긴장, 즉 몸의 긴장 스위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셋째는 면역과 염증 반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넷째는 에너지와 식후 처짐, 오후의 집중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섯째는 수면, 특히 새벽 각성과 깊은 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5가지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목록이 아닙니다. 내 몸이 어느 쪽에 더 기울어 있는지에 따라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혈관의 탄력과 흐름입니다. 50을 넘기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엔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덜 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같은 계단이 더 가파르게 느껴집니다. 걷다 보면 종아리가 묵직하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다리가 뻐근합니다. 손끝이 차고 아침에 손이 잘 붓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모두 혈관 하나로 설명되지는 않지만 혈액의 흐름과 관련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꿀이 이 부분에서 기대하는 역할은 혈관벽의 미세한 염증과 산화 부담을 낮추는 방향입니다. 혈관 내피가 편안해야 혈관이 적절히 이완하고 수축합니다. 내피가 거칠어지면 그 조절이 둔해지고 혈관은 더 쉽게 경직됩니다. 꿀 속 항산화 성분이 이 과정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관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체감으로는 아침에 손이 덜 차다, 걸을 때 다리가 덜 무겁다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체감은 대부분 꾸준함과 적정량이 전제입니다. 달다고 해서 2스푼, 3스푼 늘리는 순간 그 이점은 쉽게 흐려집니다. 둘째, 혈압과 신경 긴장 완화입니다. 혈압은 단지 짠 음식을 먹었느냐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수면, 통증, 불안, 호흡 상태 같은 신경계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밤만 되면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뜨거워지면서 잠이 멀어진다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교감신경이 과하게 켜져 있을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몸이 쉬어야 할 시간에 몸이 계속 긴장 모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꿀을 따뜻한 물에 아주 소량 풀어 마시는 습관이 어떤 사람에게는 긴장을 풀어주는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음료 자체가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단맛이 뇌에 주는 안정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과학적으로 과장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생활 습관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고혈압이 있는 분이라면 특히 아침 공복에 단맛을 넣는 방식이 부담이 될 수 있어 개인화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체질별 가이드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면역과 염증 반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기가 오래가고 기침이 길어지고 작은 상처가 더디게 낫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면역력은 단순히 세졌다, 약해졌다가 아니라 반응의 속도와 균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꿀에는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성분들이 있다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목 관리나 가벼운 상기도 불편감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꿀을 치료제로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기 걸리면 꿀 먹으면 다 낫는다. 이런 접근은 오히려 늦게 병원을 찾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에 염증 부담을 낮추는 식습관과 함께 꿀을 소량 활용하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에너지와 식후 처짐입니다. 점심 먹고 나면 눈이 감기고 몸이 축 늘어지고 멍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는 식사량, 탄수화물 구성, 수면 부족, 혈당 변동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꿀은 어떤 사람에게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에 너무 피곤해서 달달한 과자나 단 음료로 손이 가는 분들이 있지요. 그 습관을 끊기가 어렵다면 아주 소량의 꿀을 따뜻한 물이나 차에 풀어 마시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비교의 문제입니다. 꿀도 당이기 때문에 양이 늘면 결국 같은 문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 제가 강조하는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꿀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적게, 제대로 먹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째, 수면입니다. 노년기의 수면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깨는 문제로 괴로워합니다. 새벽 2시쯤 눈이 떠지고 다시 잠이 오지 않고 그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는 일이 반복되면 낮에 기운이 떨어지고 혈압 변동이 커지고 기분도 가라앉습니다. 수면이 흔들리면 혈관 관리도 같이 흔들립니다. 밤에 깊이 자는 동안 몸은 회복을 합니다. 혈압도 내려가고 심박도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조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은 혈관 관리의 중심입니다. 꿀을 아주 소량 따뜻한 물에 풀어 마시는 루틴이 어떤 분들에게는 잠드는 과정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당뇨가 있거나 혈당 변동이 큰 분들에게는 취침, 전당 섭취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조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좋다라는 말보다 먼저 누구에게는 안 맞을 수 있다를 붙이는 것. 이게 내과적 접근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럼 언제 먹는 게 좋으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오해를 먼저 끊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꿀을 끓는 물에 타서 드십니다. 뜨거운 차에 꿀을 넣으면 맛도 좋고 목도 풀리는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너무 뜨거운 온도는 꿀의 특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손으로 컵을 잡았을 때 뜨겁다가 아니라 따뜻하다 정도의 온도. 너무 어려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양은 기본적으로 한 스푼을 넘기지 않는다가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스푼의 크기는 밥숟가락이 아니라 작은 티스푼에 가깝게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맛을 진하게 내려고 진득하게 타는 순간 우리는 건강 습관이 아니라 단맛 습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하루 중 어느 시간이 가장 낫냐고요? 저는 세 가지 시간대를 이야기하되 반드시 전제 조건을 붙여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대는 아침입니다. 막 잠에서 깬 직후 몸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기 전. 이때는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고 혈액이 약간 끈적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 자체가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꿀을 아주 소량 넣는 방식은 어떤 분들에게는 아침 컨디션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고혈압이 있거나 공복 혈당이 높거나 위가 약한 분에게는 아침 공복 꿀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침 공복을 기본값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시간대는 점심 이후입니다. 점심 식사 후 한참 지나 오후에 나른함이 몰려오는 시간. 이때 많은 분들이 커피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카페인은 심박을 올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혈압 변동을 크게 만들며
밤잠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커피를 줄이려는 분들에게는 따뜻한 차에 꿀을 아주 소량 넣는 방식이 대체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식후라는 점입니다. 공복이 아니라 식후에 소량을 넣으면 혈당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레몬을 몇 방울 넣거나 계피를 아주 소량 더하는 방식도 이야기되지만 위가 약한 분들은 산 성분이나 향신료가 불편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시간대는 취침 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쯤 전 몸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시간대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이 가라앉고 따뜻한 음료가 몸의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경고가 들어갑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변동이 크다면 취침 전당 섭취는 오히려 새벽 각성을 늘릴 수도 있고 혈당 관리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대는 누구에게나 최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혈당이 안정적인 사람에게만 조심스럽게 적용하는 시간대입니다. 이제 체질별, 상태별로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이라면 아침 공복에 꿀을 습관화하기 전에 반드시 혈압 패턴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아침에 혈압이 유독 높게 치솟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공복에 단맛을 넣으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후로 옮기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는 뜨겁지 않게, 양은 더 적게, 조금만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손발이 차고 기운이 없고 아침에 저혈압처럼 어지러운 분들은 따뜻한 물 자체가 도움이 되고 소량의 꿀이 기운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진하게는 금물입니다. 진하게 타서 단맛이 강해지면 순간 기운이 나는 듯 하다가 오히려 더 처질 수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당이 들쭉날쭉한 분이라면 꿀을 완전히 금지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답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있습니다. 공복에는 피한다. 양은 더 줄인다. 그리고 가능하면 단독 섭취를 피한다. 예를 들어 식사 후에 따뜻한 차에 아주 소량 넣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당뇨 진단을 받았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이 습관을 시작하기 전에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인슐린을 사용하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위가 약한 분들도 많습니다. 속이 잘 쓰리고 공복에 뭔가 들어가면 바로 불편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공복 꿀을 권하지 않습니다. 꿀이 어떤 성분을 가졌든 결국 점막에 단맛이 직접 닿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희석이 핵심이고 식후로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주 연하게 천천히. 그리고 불편하면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이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송의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첫째, 돌이 되지 않은 영아입니다. 꿀은 아주 어린아이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벌이나 꽃가루 관련 알레르기가 있는 분입니다. 꿀을 먹고 목이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나거나 숨이 답답해지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혈당 조절이 매우 민감한 분들, 특히 인슐린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 없이 임의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넷째, 항응고제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음식과 약의 상호작용은 사람마다 달라서 괜찮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체중 관리가 절실한 분들, 중성지방이 높거나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꿀을 건강식으로 착각해 양을 늘리는 순간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꿀은 천연이지만 천연이라고 해서 무제한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꿀이 좋다는 말인가, 조심하라는 말인가?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꿀은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루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피해야 할 위험한 루틴입니다. 그러니 유행처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 몸의 상태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를 정리하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뜨거운 물에 타는 것입니다. 뜨거운 온도는 꿀의 성분 특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결국 단맛만 남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공복에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진한 꿀을 두세 스푼 떠먹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방식은 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혈당 변동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꿀은 종류도 다양하고 품질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격만 보고 고르면 실망하거나 불필요한 성분이 섞인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네 번째 실수는 꿀이면 다 된다는 마음으로 약을 끊거나 병원 관리를 미루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하루도 빠지지 않겠다고 강박을 갖는 것입니다. 몸에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이고 불편하면 멈추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꿀을 기적으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실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혈관은 하루아침에 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관은 생각보다 습관에 반응하는 조직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고 얼마나 자고 얼마나 긴장하며 얼마나 움직이는지에 따라 혈관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그 방향을 아주 조금이라도 좋은 쪽으로 돌리는데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물 한 잔과 아주 소량의 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정답이 아닙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내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행동은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꿀을 드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신 오늘 밤 또는 내일 아침 내 몸의 상태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아침 혈압이 어떤지, 식후에 얼마나 처지는지, 새벽에 얼마나 깨는지, 손발이 얼마나 차가운지.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 시도할 수 있는 상태라면 아주 소량으로 아주 부드럽게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불편하면 중단하십시오. 건강은 유행이 아니라 관찰과 조절의 결과입니다. 오늘 방송이 그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드린 내용은 교육적 정보이며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치료 과정에 계신 분들은 식습관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보다 더 편안한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